안녕하십니까? 봉인된 사건 노트 운영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노트는 부산의 푸른 바다 뒤편에 숨겨진 차마 믿기 힘든 잔혹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가하던 딸을 기다리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3년 만에 드러난 살인 택시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그 봉인을 지금 해제합니다. 그날 밤 그녀가 탄 것은 집으로 가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였죠. 2012년 부산 버스 정류장에서 증발하듯 사라진 여대생. 그리고 3년 뒤 어느 폐차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시트. 그냥 운이 없었던 거죠. 그 시간에 거기 서 있었던 게. 운이 없었다는 말로 치부하기엔 그 남자의 택시 뒷좌석에 남겨진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부산살인 택시의 전말.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의 부산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은 밤이면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빛났고, 자갈치 시장에선 아침부터 억센 부산 사투리가 파도 소리처럼 밀려왔죠. 그 도시 어딘가에 스물세 꽃다운 나이의 한 여대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은.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이었던 지은이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살던 집은 부산 진구의 한 골목 안쪽 비탈진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20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곳곳마다 삶의 온기가 배어 있었죠. 거실 한쪽 벽면에는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온 상장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백일장 장려상,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모범 학생 표창장까지. 어머니는 가끔 그 상장들을 쓸어내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지은이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작은 철공소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검게 베인 기름때, 굳은 살 박힌 손바닥. 하루 종일 쇳덩이를 다루느라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딸만 보면 눈이 녹아내리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김철수 씨에겐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딸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골목 어기 가로등 아래 나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는 것이었죠. 저녁 7시만 되면 그는 현관문을 나섰고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골목 입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딸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본능이었습니다. 밤길을 혼자 걷는 딸이 걱정됐고, 골목 어귀에서부터 집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아버지가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면 우리 아빠가 또 나와 계신다며 창피해한다고 투덜거렸지만 그 목소리엔 짜증보다는 애정이 더 묻어났다고 합니다. 지은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2년 가을, 지은이는 대학 3학년이 되었고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서면역 근처에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늘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 지은이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이면 그 길을 오갔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딸을 위해 김철수 씨는 학원 수업이 있는 날이면 더욱 일찍 골목 어귀로 나왔습니다. 11시 30분쯤이면 버스에서 내린 지은이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고 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끄고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걸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죠. 학원은 어땠는지, 수업은 재미있었는지, 배고프지 않은지. 아버지의 질문은 언제나 같았고 지은이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11월, 부산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리엔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저녁이면 포장마차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이도 어머니가 사준 연보라색 패딩을 입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목에 두른 하얀 머플러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가 선물한 것이었죠. 지은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통했습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자신의 노트를 빌려주고 수업이 끝나면 늘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학과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고 후배들에게는 언니처럼 다정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지은이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까지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과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지은이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그날도 지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에 갔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수업은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학원을 나서며 지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빠에게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빠, 이제 버스 타요. 30분 후에 봐요. 문자를 보낸 시각은 밤 11시 15분. 지은이는 학원 앞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산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지은이는 패딩 후드를 머리에 쓰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면에서 부산 진구까지 가는 마지막 버스는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지은이는 늘 그 버스를 탔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 골목 어귀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지은이와 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일상은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밤 11시 45분. 집에서 지은이를 기다리던 김철수 씨는 골목 어귀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통 때라면 이 시간쯤이면 지은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지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지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12시 30분. 김철수 씨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안 왔다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처음엔 친구를 만났거나 학원에서 늦어진 거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번졌습니다. 새벽 1시. 지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 차가운 기계음이 김철수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화롭던 거실의 벽시계는 그날 밤 11시 45분 지은이가 사라진 그 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멈춘 건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의 시간이, 삶 자체가 그 순간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야만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밤 11시 15분, 지은이는 학원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부산의 밤, 서면,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으니까요. 술에 취한 직장인들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고 젊은 연인들은 우산을 나눠 쓰며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이가 서 있던 정류장은 서면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학원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고 평소에도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오가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정류장 바로 옆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고 그 불빛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금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려서인지 정류장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말고도 중년 남성 1명, 그리고 할머니 1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연보라색 패딩 후드를 머리에 깊게 눌러 쓰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20분. 막차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앞으로 한 대의 택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 지붕 위에 빈 차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흰색 소나타 택시. 부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개인 택시였습니다. 택시는 정류장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태워드릴까요? 라고.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린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비가 오는데 택시 타는 게 낫지 않겠냐며 한 번 더 권했지만 지은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지은이에게 택시비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으니까요. 택시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50m쯤 떨어진 곳, 편의점 맞은편 골목 입구에 택시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엔진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로 그 택시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지은이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만차였던 것입니다. 금요일 밤 귀가하는 사람들로 버스는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이 버스가 막차였으니까요. 다음 버스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돈이 아까웠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마중 나오시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지 못했고 이 시간에 어머니를 밤길에 나오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까 그 흰색 택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그 택시가 천천히 정류장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택시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버스 놓쳤냐고, 태워드릴까요? 라고. 이번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놓쳤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 11시 35분. 김지은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입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류장에서 택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년 남성과 할머니는 이미 떠났고 편의점 직원은 손님을 응대하느라 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집에서 지은이를 기다리던 김철수 씨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딸이 보낸 문자 시각이 11시 15분이었으니 30분 후면 11시 45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버스가 막히거나 신호등에 걸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골목 어귀에 서서 담배를 한 대 더 피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시를 넘긴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지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김철수 씨의 가슴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12시 30분. 김철수 씨는 집으로 들어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안 왔다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지은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은이를 봤냐고, 함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지은이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원이 끝난 후론 만나지 않았다고, 각자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1시, 김철수 씨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수신 거부 상태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김철수 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절대 휴대폰을 꺼두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를 놓칠까봐 항상 휴대폰을 켜두고 다녔습니다. 김철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새벽 1시 30분. 김철수 씨 부부는 부산진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성인이 몇 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실종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났거나 PC방에 갔을 수도 있고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연락 없이 밤을 새우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경찰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찾아달라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경찰은 24시간을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딸을 무사히 돌려달라고. 하지만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겼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아침 7시. 지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했습니다. 경찰은 지은이의 사진을 받아들고 주변 탐문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던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 원장은 전날 밤 지은이가 수업을 듣고 11시쯤 정상적으로 퇴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나갔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학원에서 정류장까지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가의 상점들마다 들어가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봤냐고, 전날 밤 이 근처를 지나가는 걸 봤냐고.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밤 서면 거리엔 너무 많은 사람이 오갔으니까요. 연보라색 패딩을 입은 여대생 하나를 기억하기엔 거리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서 있었을 자리엔 빗물 자국만 남아 있었고 바람에 날린 전단지 한 장이 벤치 아래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 넘게 쇳덩이를 다루며 굳어진 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아, 어디 있느냐? 아빠가 찾으러 갈게. 제발 무사해라. 김철수 씨의 기도는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지은 양 실종 48시간째. 부산진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지은이에 대한 단서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한 흔적도 없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CCTV 확인에 나섰습니다. 2012년 당시 부산 서면 지역은 상업지구였기 때문에 CCTV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원에서 정류장까지의 동선을 따라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11시 3분 학원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지은이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연보라색 패딩을 입고 검은색 가방을 맨 지은이는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학원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 헤어졌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11시 8분 편의점 앞 CCTV에 지은이가 잡혔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후드를 머리에 쓴 채 빠른 걸음으로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류장에 설치된 CCTV는 2008년식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화질이 매우 낮았고 야간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던 날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맺혀 영상은 더욱 뿌옇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정류장에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은이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또 다른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후 11시 30분경 큰 차량 하나가 정류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버스로 보였습니다. 그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만차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정류장 앞으로 작은 차량 하나가 접근했습니다. 승용차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질이 너무 낮아서 차종이나 번호판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색깔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흰색일 수도, 은색일 수도, 밝은 회색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정류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출발했습니다. 그 차에 지은이가 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사람의 움직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은 주변 상가의 CCTV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카메라 각도가 가게 내부나 출입구를 향하고 있어서 정류장 쪽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CCTV에서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지만 역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화질은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CCTV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바로 목격자 찾기였습니다. 경찰은 정류장 주변에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밤 11시경 서면역 3번 출구 근처 정류장에서 연보라색 패딩을 입은 여대생을 목격한 분은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직접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보 전화가 몇 통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확실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서면에 있긴 했는데 정확히 누굴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1월 23일 밤 서면 정류장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경 정류장 쪽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섰다가 떠났는데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차량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흰색 소나타로 보였고 택시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차 지붕 위에 뭔가 표시등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1월 23일 밤 서면 지역을 지나간 택시 기사가 있는지, 연보라색 패딩을 입은 여성을 태운 기사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부산에 등록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합치면 수천 대가 넘었습니다. 그중 흰색 소나타 모델만 해도 수백 대였습니다. 금요일 밤 서면 지역을 지나간 택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택시에는 블랙박스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2012년만 해도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는 극소수였습니다. 설령 설치했다 해도 영상 저장 기간이 짧아서 이미 덮어 씌워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그날 밤 운행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운행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개인 택시는 별도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은이의 휴대폰 위치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통신사의 협조를 요청해 지은이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기지국에 잡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오후 11시 35분 서면역 인근 기지국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서면에서 지은이의 집까지 가는 경로상의 모든 기지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은이의 휴대폰이 잠깐이라도 켜졌다면 기지국에 신호가 남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35분 이후 지은이의 휴대폰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가출이나 잠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은이의 교우 관계, 학교 생활, 가정 환경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가출 동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가족과도 사이가 좋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그게 가출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모두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까지도 통장엔 200만 원 가까운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가출을 계획했다면 그 돈을 인출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실종 이후 단 한 건의 카드 사용도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지은이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거나 사고를 당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종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면 일대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의 인적 드문 곳, 야산, 폐가, 공사장 등을 수색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은이가 유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옷가지 하나, 소지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말 그대로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을 그 자리에 서서 몇 시간이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딸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제 딸을 못 봤냐고, 연보라색 패딩을 입은 스물 센 여자애를 못 봤냐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피하듯 자리를 떴습니다. 김철수 씨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딸을 돌려달라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건강하지 않아도 좋으니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침묵했습니다. 단서는 끊겼고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CCTV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그렇게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실종 3주째, 부산진경찰서 수사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사건만 전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쏟아졌고 인력은 늘 부족했습니다. 지은이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은 점점 줄어들었고 수사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박모라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봤다고, 그날 밤 정류장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걸 봤다고. 김철수 씨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11월 23일 밤 서면역 근처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류장 쪽을 지나가는데 젊은 여성 하나가 차에 타는 걸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떤 차였냐고. 박 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본 거라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흰색 차량이었던 것 같고 여자가 뒷좌석에 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여자가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보였냐고.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진 않았다고, 그냥 평범하게 차에 타는 것처럼 보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 차가 한참 동안 정류장 근처에 서 있었던 게 이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언으로 경찰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누군가의 차량에 탔다는 것, 그리고 그 차량은 흰색이었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증언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흰색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이 그날 밤 서면 지역을 지나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가였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술 마신 손님들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고 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그 지역을 배회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기사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연보라색 패딩을 입은 여성을 태웠냐고.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밤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기사는 비슷한 옷차림의 여성을 태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나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해운대까지 태웠다고 했고 어떤 기사는 오전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와는 무관한 승객들이었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막혔습니다. 흰색 차량이라는 단서만으론 범위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부산 시내에만 흰색 승용차가 수만 대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실종 한 달째 되던 날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부산 외곽의 한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택시 한 대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초순 그 주유소에 흰색 소나타 택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기름을 넣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뭐가 문제냐고 묻자 기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택시 뒷좌석 바닥에 뭔가 얼룩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검붉은 색이었고 마치 무언가 쏟아진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뉴스에서 여대생 실종 사건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확실히 흰색 소나타 택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 지붕 위에 택시 표시 등이 있었고 번호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그 택시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 소유의 개인 택시였습니다. 김 씨는 40대 남성으로 택시 기사 경력 7년 차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약간 마른 체격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경찰서에 불려왔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11월 23일 밤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김 씨는 평소처럼 택시 영업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부산 시내를 돌며 손님을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서면 쪽도 갔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갔다고. 금요일 밤에 서면 안 가는 택시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날 밤 여자 손님을 태운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 명 태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은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성을 태운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다고, 이런 손님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2월 초 주유소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왜 새벽 2시에 외곽 주유소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손님을 태우고 그쪽까지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서구 쪽으로 가는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얼룩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음료수를 쏟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뭔가를 흘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를 오래 타다 보면 그런 일이 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택시를 압수했습니다.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뒷좌석에 남아있는 얼룩이 무엇인지 혹시 혈흔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은 건 아닐까, 이제 곧 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경찰도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나올 것 같다고,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뒷좌석의 얼룩은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콜라였습니다. 탄산음료가 쏟아져서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그 외에 택시 내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섬유 조직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를 구속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하다며 항의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경찰은 사과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였다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다시 허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 계단에 털썩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아, 너 대체 어디 있느냐? 아빠한테 신호라도 보내다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단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신용카드가 엉뚱한 장소에서 사용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종 5주째 되던 날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지은이 명의의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매 품목은 담배와 음료수였습니다. 금액은 8,000원.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로 탐지해 경찰에 통보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와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고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의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주변 CCTV를 추적해 그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편의점에서 나와 인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그 모텔을 급습했습니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최모 씨로 전과 삼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최 씨는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카페에서 지은이의 실종 소식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카드가 아니라 지은이의 정보로 만든 가짜 카드였습니다. 경찰은 분노했습니다. 실종자의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치다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이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다시 단서는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지쳐갔습니다. 수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것 같다고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종 2개월째,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부산에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화려하게 빛났지만 김철수 씨 부부의 집엔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옷을 만지작거리고 딸의 침대에 누워 딸의 향기를 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구를 들면 손이 떨렸고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은 이해한다며 당분간 쉬라고 했지만 김철수 씨는 아예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매일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딸 좀 찾아달라고 혹시 봤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귀찮아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팠습니다. 불과 2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것을.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저 남자, 딸을 잃고 정신이 나간 불쌍한 아버지.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런 동정과 경멸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기억이라도 해줘야 딸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라도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은 양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 부부의 집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사라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2012년 11월 23일 밤 11시 4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단서는 끊겼고 목격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CCTV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사건들로 바빠졌고 지은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김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상 포기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경찰마저 포기한다면 이제 누가 딸을 찾아주겠습니까? 그는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찾고 있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을 보면 그 절망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경찰이 포기했다면 자신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실종자 가족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배우자를 잃은 남편과 아내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실종자 찾기에 성공한 사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어떤 단서가 결정적이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전직 형사, 사설 탐정, 범죄 심리학자. 돈을 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중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철공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껴뒀던 돈을 하나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에 100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탐정은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서면 일대를 다시 수소문하고 택시 기사들을 재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경찰 수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탐정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비용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고, 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이의 사례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감사하며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김철수 씨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지은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실종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딸을 찾아달라고, 누굴라도 정보가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카메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안타깝다고, 딸이 꼭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들이었습니다. 몇몇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를 봤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서울에서 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제주도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모두 오인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더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알고 있다고,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어디 있냐고, 무사하냐고.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500만 원을 주면 딸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역추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비슷한 전화가 몇 통 더 걸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어떤 이는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남의 아픔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할 수 있을까? 그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동정했던 이웃들이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를 만나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불편해했습니다. 슬픈 얼굴로 거리를 배회하는 그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웃은 수군거렸습니다. 딸이 가출한 것 아니냐고, 부모가 뭘 잘못했기에 딸이 집을 나갔겠냐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왜곡되어 퍼졌습니다. 지은이가 문제 있는 아이였다는 소문,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딸을 잃고 정신이 이상해진 불쌍한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옷을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러다 아내마저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2013년 여름, 지은이가 사라진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의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설 탐정 비용, 전단지 제작 비용, 전국을 돌아다니며 쓴 교통비와 숙박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딸을 찾는 데 쓰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던 친척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번이고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그를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얼마든 상관없었습니다. 당장 딸을 찾는 것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으로도 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돈만 사라졌습니다. 2013년 가을, 김철수 씨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딱한 사정은 알지만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돈을 마련해서 꼭 갚겠다고 빌었습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유예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이 들고 기술도 퇴화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일자리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 그나마도 일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현장 사정이 안 좋으면 일을 못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 활동을 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전단지를 만들 돈도, 먼 곳까지 가서 수소문할 교통비도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절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딸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부자였다면 더 많은 탐정을 고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상금을 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했고, 가난은 그에게서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2013년 겨울, 지은이가 사라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 10일, 지은이가 24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되었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케이크였습니다. 그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은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촛불은 혼자 타올랐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좁은 방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기엔 그 불빛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까?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이미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장례라도 치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하늘은 무너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잔해 속에서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설령 희망이 없다 해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였으니까요.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사라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버티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터로 나갔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찾는다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여전히 주말이면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단지는 이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지은이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봤냐고 제발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년이 넘은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피해갔습니다. 경찰서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담당 형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새로운 형사는 지은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 파일은 창고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뙤약볕 아래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고 관절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015년 9월, 부산은 여전히 더웠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거리의 아스팔트는 열기로 일렁였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폐차장. 그곳은 수명을 다한 차량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녹슨 차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폐차장에서 일하는 작업자 이모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차량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이 씨는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를 해체했고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해체할 차량 중에는 흰색 소나타 택시 한 대가 있었습니다. 2005년식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차주가 폐차를 신청했고 며칠 전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이었습니다. 이 씨는 먼저 타이어를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 엔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 좌석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좌석은 쉽게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좀 달랐습니다. 볼트가 녹슬어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망치로 몇 번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좌석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뒷좌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좌석 밑바닥 차체와 시트 사이의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고 파란색인 무언가였습니다. 먼지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끈이었습니다. 이 씨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폐차장에선 온갖 잡동사니가 나왔으니까요.
손님들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물건들, 동전, 볼펜, 휴지, 담배꽁초, 심지어 지갑이나 휴대폰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시트를 완전히 드러내려고 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보였습니다. 시트 안쪽 스펀지 사이로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그냥 음료수가 쏟아진 자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니까 손님이 뭔가를 흘렸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룩의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시트 전체에 번져 있었고 심지어 바닥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퀴퀴한 냄새. 뭔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이 씨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폐차장에서 일하며 온갖 차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아까 버렸던 머리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파란색 리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리본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수놓아진 머리끈이었습니다. 이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뉴스를 기억해냈습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여대생이 실종됐다는 뉴스. 그 학생의 이름이 뭐였더라? 김지은. 그렇다, 김지은이었습니다. 이 씨는 급히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나왔다고, 혹시 범죄와 관련된 차량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도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폐차장을 봉쇄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국과수 요원들이 출동해 차량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뒷좌석에서 발견된 얼룩은 혈흔이었습니다. 사람의 피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혈액은 김지은 양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머리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그 머리끈을 보고 즉시 알아봤습니다. 딸이 실종되던 날 아침 자신이 직접 묶어준 바로 그 머리끈이었습니다. 파란색 리본에 딸의 이름을 수놓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끈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3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부산 시내를 3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던 택시 안에서.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번엔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과학수사 기법도 총동원했습니다. 2015년은 2012년과 달랐습니다. 3년 사이 과학수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DNA 분석 정확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국과수는 차량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세한 섬유 조직, 머리카락, 지문, 혈흔까지 모든 것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뿐만 아니라 트렁크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시트 및 차체 틈새, 심지어 운전석 뒤편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피를 닦아내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곧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김모 씨, 40대 남성, 전과 이범, 성폭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2008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택시의 소유주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부산 사하구의 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독신 남성이었고
택시를 폐차한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새벽 5시 경찰 특공대가 김 씨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김 씨는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김 씨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택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의 택시 안에서 지은이의 혈흔과 머리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버티던 김 씨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밤, 김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씨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꼭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경찰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도 급히 일터를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부부는 수사팀장을 만났습니다. 팀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딸을 해친 범인을 잡았다고. 김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절망했고 무너졌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통의 울음이었는지 안도의 울음이었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딸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범인이 자백은 했지만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3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악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내는 것. 먼지 쌓인 진실이 드디어 봉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 당시 43세, 부산 사하구에서 7년째 택시를 몰던 개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아침이면 인사를 건넸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지켰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외모 뒤에는 추악한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성폭행 미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혼자 걷던 여성을 뒤쫓아가 범행을 시도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정가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만 해도 택시 기사의 전과 조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은이 말고도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최소 5건 이상의 유사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탄 여성들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그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정확한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계속해서 부산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취조실에서 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충동이 일었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을 보면 욕망이 치솟았고 특히 젊고 예쁜 여성을 보면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밤, 김 씨는 평소처럼 서면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술 취한 손님들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손님을 태웠고 밤 11시쯤 다시 서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연보라색 패딩을 입고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여대생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보는 순간 욕망을 느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린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마음을 바꿀까봐, 혹시 택시가 필요한 상황이 올까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막차 버스가 만차로 그냥 지나갔고 지은이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정류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 지은이는 택시에 탔습니다. 지은이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주소였습니다. 김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정상적으로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길이 이상한데 어디로 가는 거냐고. 김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사 중이라 돌아가야 한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불안했지만 믿었습니다. 택시기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외곽도로, 공장지대, 어두운 골목길. 지은이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냐고, 당장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앙도어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지은이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새벽 1시의 공장지대였습니다. 사람이 없었고 불빛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은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을 핥히고 발로 차고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은이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아버지를 불렀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김 씨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아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지은이를 보며 김 씨는 결정했습니다. 이 여자를 살려둘 수 없다고. 신고당하면 자신은 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은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몇 분 후 지은이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차 안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자신은 끝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차를 몰고 부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지은이의 시신을 들어 옮겼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피가 뒷좌석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있던 수건으로 대충 닦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도로변의 하수구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하수구. 그곳에 시신을 버리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열고 지은이의 시신을 꺼냈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하수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은이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김 씨는 하수구 뚜껑을 닫았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차 안을 청소했습니다. 뒷좌석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트렁크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트 안쪽, 틈새 깊숙한 곳에는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택시를 몰았고 손님을 태웠습니다. 마치 평범한 택시 기사처럼 행동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갔고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한번 그를 조사했을 때도 빠져나갔습니다. 국과수 조사에서 뒷좌석 얼룩이 콜라로 판명났을 때 그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들킬 것 같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2015년 그는 택시를 폐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폐차장 작업자가 머리끈을 발견했고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조실에서 김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뉘우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분노했습니다. 지은이의 부모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럴 운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감정이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양심도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켰다는 사실에 짜증을 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추궁했습니다. 시신을 어디에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던 김 씨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 금정구 인근의 한 하수구였습니다. 국도변 하수구. 그는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김 씨가 지목한 지역의 하수구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하수구 밑 깊은 어둠 속에서 뼈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오수와 쓰레기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다 썩었고 살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김지은 양이 확실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시신 안치소로 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딸의 유골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유골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곳에 있었던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할 딸이 차갑고 더러운 하수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딸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곳에 모셔줄 수 있었습니다. 봉인은 해제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악마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2016년 3월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모 씨는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약취유인 등 총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형까지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이 최고형이었습니다.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도 법정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죽인 악마의 얼굴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택시에서 발견된 혈흔, DNA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자백 내용, 모든 증거가 김 씨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그러니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김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동, 3년 동안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던 행동, 이 모든 것이 그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냐고,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왜 우리 지은이를 죽였냐고 외쳤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 학원 강사, 폐차장 직원, 경찰 수사관 모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6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판결문이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 유족에게 끼친 피해, 모든 것이 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막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모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 부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무기징역도 사형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김 씨는 항소했습니다.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2월 김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쇠창살 뒤에 갇혔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부산 시내에서 택시를 타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최소 8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김 씨의 택시를 탔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믿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 씨가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그들의 증언이 힘을 얻었습니다. 추가 재판이 열렸고 김 씨는 성폭력 혐의로 추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에 15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김 씨는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은이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016년 7월 3일 부산 모 장례식장. 지은이는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몸이 아니라 차가운 유골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 학교 동문들, 이웃들, 수백 명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지은이가 기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눈가는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환한 미소를 담은 사진.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그 사진을 보며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 그날 딸이 집을 나설 때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은아, 학원 다녀와. 조심히 가.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부산 교회의 한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작은 유골함. 그 안에 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매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딸 앞에 꽃을 놓고 과일을 올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아빠 왔다. 엄마도 왔어. 오늘 날씨 좋지? 내가 좋아하던 포도 가져왔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유골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던 딸의 손을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작은 손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세월은 흘러갔지만 김철수 씨 부부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시원에 살았고 여전히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아야 딸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늙어갔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70대처럼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고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몸은 덜 힘들었습니다. 밤새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사라진 그날 밤 CCTV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먹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절대 닿지 않는 꿈.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도 납골당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딸의 목도 함께 차려놓았습니다. 빈 그릇이었지만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2021년 지은이가 사라진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딸을 찾았으니까요. 범인이 처벌받았으니까요. 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평생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김철수 씨 부부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학원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택시 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3 지은이, 영원히 23으로 기억될 딸. 김철수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김모 씨는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는 평생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택시 안전제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전과 조회도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는 일어납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아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종자 가족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딸이 없는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딸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딸의 희생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다는 것을. 지은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 친구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지은이라는 23 여대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꿈꾸던 미래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빼앗겼다는 것을, 가장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누군가에겐 공포의 덫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은 양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전히 딸을 기다리는 모든 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봉인된 사건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2012년 부산에서 사라진 한 여대생의 이야기, 3년 만에 밝혀진 살인자 택시기사의 진실, 그리고 딸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안전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 것을 보면 신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불빛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은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안부 전화 한 통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그게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평안한 귀갓길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봉인된 사건 노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